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세영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강지우는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리는 진공청소기 소음에 몸을 숨긴 채 회색 카펫 위를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써 표정을 감춘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과거를 지우고 도시의 어둠 속에 숨어들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옅은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있어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비켜난 투명 인간이었고 밤에는 아무도 없는 공간의 유령과도 같았다. 지우는 권력의 심장부라 불리는 육중한 흑단 책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주머니에서 부드러운 천을 꺼내 책상 위의 물건들을 섬세하지만 단호한 손길로 닦아내며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창밖의 마천루에서 쏟아지는 불빛이 지우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명암을 드리웠다. 그녀는 책상 위에 흩어진 기밀 서류나 수십억 원짜리 결제, 서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호기심이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금태 액자의 모서리를 닦던 그녀의 거친 손가락 끝에 미세한 이질감이 느껴지자 기계적이던 손놀림이 순간 멈칫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감각은 수년간 전장을 누비며 본능처럼 각인된 경고 신호였다. 지우는 청소하는 척하며 엄지손가락으로 그 물체의 질감을 확인했고 그것이 일반적인 도청기가 아닌 고도의 군사기술이 적용된 초소형 장비임을 직감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스파이의 소행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하고 조직적인 세력이 개입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지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평온한 삶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쓸 것인지 찰나의 고민에 빠졌다. 만약 이를 방관한다면 이 자리에 앉는 남자는 사회적 매장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의자 밑으로 손을 뻗었고 예상대로 다리 부분에 교묘하게 부착된 위치 추적기를 발견했다. 최고급 보안을 자랑하는 회장실이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덫으로 변해 있었다. 지우는 상체를 일으키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안을 빠르게 훑었고 그 순간 전직 요원의 본능이 청소부의 껍데기를 뚫고 나왔다. 그때 복도 끝 전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맑은 벨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급박하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자 지우는 즉시 날카로운 기운을 거두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말았다.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며 민태준이 들어왔는데 평소 잡지에서 보던 완벽한 모습과는 달리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세영그룹의 젊은 CEO인 그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지쳐 보였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태주는 소파에 가죽 가방을 던지고 머리를 쓸어 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회에서 겪은 배신과 음모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즉시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위스키를 잔에 가득 따러 단숨에 들이키며 타오르는 분노를 사기려 애썼다. 대리석 테이블에 잔을 거칠게 내려놓던 태주는 그제야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작은 체구의 여자를 발견하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누구야? 왜 아직까지 여기에 있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경계심이 가득 차 있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에게 심야의 불청객은 그 무엇보다 위협적인 존재였기에 그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야간 당직 직원입니다. 오늘 대청소 날이라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녀는 비굴한 자세를 유지하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연기는 태준의 의심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었다.
태주는 최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건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날카로운 눈빛이 모자 아래 감춰진 그녀의 얼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정기 청소라고? 내 허락 없이는 비서 외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을 텐데. 태주는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거리를 좁혔고 위스키 냄새와 섞인 남성적인 향기가 지우의 코끝을 스쳤다. 그가 지우의 어깨를 잡아 거칠게 돌려 세우려 하자 지우의 몸이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했다. 그녀의 근육이 순식간에 수축하며 무게중심이 낮아졌다. 찰나의 순간 지우는 태준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려 했으나 강인한 이성으로 충동을 억누르고 대신 옷깃을 여미는 척하며 상황을 모면했다. 태준은 손끝에 닿은 그녀의 근육이 강철처럼 단단하게 긴장되어 있음을 느끼고 당황했다. 당신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군. 그가 더 추궁하려는 순간 지우가 고개를 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검지를 입술에 대어 침묵을 요구했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태주는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지우는 손짓으로 책상 밑과 액자 뒤를 가리키며 도청 장치의 모양을 흉내냈다. 태주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지우는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냈다. 그녀는 빠르게 글을 적어 태준에게 건넸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도청 장치 3개와 몰래카메라가 있습니다. 메모를 읽은 태준의 얼굴이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붉어졌다. 그는 보안팀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일개 청소부가 알아냈는지 묻고 싶었지만 지우는 그를 이끌고 발코니로 향했다. 바람 소리가 거센 발코니는 도청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였다. 유리문이 닫히자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최 부회장이 보낸 스파이인가? 지우는 모자를 벗고 묶었던 머리를 풀어내리며 화장기 없는 얼굴로 냉정하게 대답했다. 스파이였다면 당신이 비밀을 떠벌리게 놔뒀겠죠. 저는 그저 쓰레기를 치우러 왔을 뿐입니다. 태주는 눈앞의 여자가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존재임을 직감했다. 왜 나를 도와주는 거지? 이게 발각되면 당신 목숨도 위험해질 텐데. 지우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더러운 수법을 쓰는 놈들이 싫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망하면 제 일자리도 위태로워지니까요. 그때 지우의 귀에 바람 소리와는 다른 미세한 금속성 마찰음과 은밀한 발소리가 포착되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사무실 안쪽을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잡담할 시간이 없군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청기가 아니라 소음기 달린 총을 들고 말이죠. 태준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지우는 그를 발코니 구석 어둠 속으로 밀쳤다.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쓴 3명의 괴한이 소음 권총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그림자가 유리에 비쳤다. 태주는 공포를 느꼈지만 지우는 옆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움켜쥐며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침착했다. 여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남은 쓰레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3명의 괴한은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책상 위에 놓인 태준의 재킷과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위스키 잔을 확인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손짓으로 열려있는 발코니 문을 가리켰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목표물을 제거한 뒤 자살로 위장하려는 계획이 이미 완벽하게 짜여 있는 듯했다. 지우는 발코니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호흡을 멈추고 근육의 긴장을 조율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최신식 소총이 아닌 알루미늄 자루가 달린 대걸레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장에서 적을 마주한 군인의 그것보다 훨씬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놈들이 발코니 문턱을 넘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이 자신의 유일한 승부처임을 직감했다. 선두의 괴한이 발코니로 발을 내딛는 순간 지우는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허공을 가른 대걸레 자루가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남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제된 비명과 함께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우는 그 반동을 이용해 자루의 끝으로 남자의 명치를 강타했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한 두 번째 남자가 반사적으로 총구를 돌렸지만 지우는 이미 그의 사선에서 벗어나 있었다. 픽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발코니의 강화 유리에 밝혔다. 지우는 낮은 자세로 회전하며 다리를 걸어 두 번째 남자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쓰러지는 그의 턱을 발뒤꿈치로 가격해 순식간에 기절시켰다. 구석에 몸을 숨긴 태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크게 떴다. 매일 밤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치던 조용한 청소부가 마치 춤을 추듯 살인 청부업자들을 유린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일상적인 청소 도구가 그녀의 손에서는 치명적인 흉기로 변했다. 그것은 결코 하루 이틀 도장에서 배운 호신술 수준이 아니었다. 마지막 남은 한 놈은 동료들이 순식간에 당하는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총을 버리고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들며 지우에게 달려들었다. 칼날이 지우의 목을 노리고 번뜩였지만 그녀는 상체를 뒤로 젖혀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잘려나가 공중에 흩날렸다. 지우는 대걸레 자루를 방패 삼아 남자의 연속적인 찌르기 공격을 막아냈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상대방의 호흡이 흐트러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자루를 짧게 잡아 남자의 칼든 손을 쳐낸 뒤 그대로 몸을 회전시켜 팔꿈치로 남자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마지막 괴한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격투가 끝나자 사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다. 지우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바닥에 쓰러진 세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모두 기절한 상태였고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튼줄을 풀어 그들의 손발을 단단히 결박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도취감 대신 귀찮은 일을 처리한 듯한 무심함만이 남아있었다. 태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발코니에서 걸어 나왔다. 눈앞의 난장판과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지우를 번갈아 보며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지만 지금 그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구해준 이 여자의 정체였다.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진지하게 지우를 향해 있었다. 단순히 운동 좀 한 수준이 아니잖아. 저놈들은 프로킬러들이라고. 그런 놈들을 대걸레 하나로 제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는 혼란스러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지우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다시 눌렀었다. 그녀는 태준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대걸레를 집어들었다. 바닥이 더러워졌네요. 경찰을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CCTV 기록은 아마 놈들이 들어오기 전에 지워졌을 테니 설명하기 복잡하실 겁니다. 그녀의 태연한 태도에 태주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청소 걱정할 때입니까?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내 사무실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그냥 청소부라고 우길 셈입니까? 태주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대답을 재촉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고독과 피로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세상에는 몰라야 안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연히 야근을 한 청소부일 뿐이고 회장님은 운 좋게 강도들을 물리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괴한들 중 한 명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놈의 목덜미에는 특이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해외 용병 기업의 표식이었다. 이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단순한 사내 파벌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거대한 배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이놈들은 돈만 주면 대통령도 암살한다는 용병들입니다. 태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경찰에 넘겨봤자 윗선에서 손을 쓰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거나 꼬리 자르기로 끝나겠죠. 지금 나에게는 경찰보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우의 손목을 잡았다. 지우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사람을 지키는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계약서에는 청소 업무 외의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몸을 돌려나가려 했다. 그녀에게 있어 과거의 기억은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계약을 다시 합시다. 태준의 외침이 지우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 신분 세탁? 아니면 숨겨야 할 과거를 완벽하게 덮어주는 것? 세영그룹의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습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지우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멈칫했다. 신분 세탁과 과거라는 단어가 그녀의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는 지금 가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를 쫓는 그림자들은 언제든 그녀를 찾아낼 수 있었다. 세영그룹 회장의 보호막 뒤에 숨는다면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더 안전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킬러들과 절박한 표정의 젊은 CEO. 이 상황이 지긋지긋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익숙한 전장의 냄새가 그녀의 본능을 자극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우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제 방식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사생활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묻지 마십시오.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죠. 오늘 밤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것은 상사와 부하의 계약이 아닌 생존을 위해 서로의 등을 맡겨야 하는 공범자들의 묵시적인 서약과도 같았다. 지우는 모자를 고쳤으며 짧게 말했다. 그럼 일단 이 쓰레기들부터 치우죠. 깨진 유리 조각과 널브러진 집기들로 엉망이 된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헤치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생사를 건 사투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바닥에 결박된 채 신음하고 있는 3명의 암살자들은 지독한 현실이었다.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쓰러진 화분을 바로 세우고 흩어진 흙을 쓸어 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살인 청부업자를 제압하는 일이나 바닥을 청소하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처럼 보였다. 잠시 후 태준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인 남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보안팀도 대동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도착했다. 그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태준의 눈짓을 받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남 실장은 수년 동안 태준의 그림자처럼 움직여온 인물로 입이 무겁고 일 처리가 확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우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태준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지하자 묵묵히 기절한 괴한들을 짐짝처럼 옮기기 시작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신문소로 보낼 생각입니까? 지우가 빗자루를 정리하며 무심하게 물었다. 태주는 차가운 위스키를 다시 한 잔 들이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 내부에 최 부회장의 끈앞풀이 없다는 보장이 없어. 이놈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내 입으로 직접 듣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을 수 없네. 그의 목소리에는 뼈저린 고독과 불신이 배어 있었고 그것은 지우에게도 낯설지 않은 감정이었다. 남 실장이 괴한들을 모두 처리하고 나간 뒤 넓은 사무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 있는 지우에게 다가갔다. 아까 했던 제안 다시 정식으로 하지. 내 개인 경호원이 되어줘. 급여는 지금 받는 돈의 10배, 아니 20배를 주겠어. 그는 절박했다. 사방이적인 이 정글 같은 회사에서 믿을 수 있는 무력을 가진 사람은 눈앞에 정체불명의 청소부뿐이었다. 지우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던 시선을 거두고 태준을 돌아보았다.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지키는 방패 노릇은 질색입니다. 게다가 눈에 띄는 자리는 제 수명을 단축시킬 뿐이죠.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쥐 죽은 듯 살다가 잊혀지는 평범한 삶이었지.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총알바디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공식적인 직함은 경호원이 아니야. 태준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전담 미화관리사. 그게 당신의 직함이 될 거야. 24시간 내 주변을 맴돌며 청소한다는 명목으로 나를 지켜주면 돼. 아무도 청소부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당신의 정체도 탈로 나지 않을 거고 당신이 원하는 그 투명 인간 같은 삶도 유지할 수 있어. 그것은 꽤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려 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까 제압했던 괴한 중 리더격인 남자의 손목 안쪽에 새겨져 있던 문신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검은 뱀 2마리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기이한 형상. 격투 중에는 본능적으로 급소만 노리느라 무심코 넘겼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지우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문양은 3년 전 그녀의 동료들을 몰살시키고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국제범죄 조직 아르고스의 표식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망령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세영그룹의 후계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켰다. 만약 태준을 노리는 배우가 아르고스와 손을 잡았다면 그녀 역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최 부회장이라는 사람. 지우가 낮게 읊조렸다.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원흉입니까? 태준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확증은 없지만 심증은 확실해. 내 자리를 노리고 10년 넘게 칼을 갈아온 사람이니까.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놈들이 이곳에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싸움이 아니었다. 놈들을 추적해서 뿌리 뽑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녀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이 분명했다. 좋습니다. 지우가 짧게 대답했다. 태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지금 수락한 건가? 지우는 태준의 책상 앞으로 걸어가 펜을 집어들었다. 조건을 변경하죠. 급여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제 행동에 대한 전적인 면책 특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청소하는 방식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추가합니다. 태주는 그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결과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가 내민 이면지 위에 서명했다. 약속하지. 오늘부로 당신은 내 직속이자 유일한 청소부야.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이었다. 그럼 업무를 시작하죠. 지우는 무전기를 챙겨들고 태준의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섰다. 그녀의 자세는 영락없는 수행비서나 경호원이 아닌 빗자루를 든 청소부의 그것이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우선 최 부회장의 일정과 동선부터 파악해야겠습니다. 쓰레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야 치울 수 있으니까요. 태주는 든든함과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이 호랑이를 굴 안으로 들인 것인지 아니면 사냥개를 얻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반격의 서막에서 이 여자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며 엉망이 된 회장실을 비추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9시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태준이 넥타이를 다시 매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 부회장이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자리죠.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서 그 늙은이의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구경하러 갑시다. 지우는 대걸레를 꽉 쥐며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기대되는군요. 아주 대대적인 청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우는 태준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악의 축을 무너뜨리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사냥꾼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내려가는 동안 지우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어둡게 빛났다. 과거의 망령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영그룹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문 쪽을 주시하고 있었고 상석에 앉은 최 부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민태준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서자 최 부회장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찰나의 순간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조카가 살아 돌아온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태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차림으로 임원들을 일별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뒤쪽 구석에는 강지우가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조용히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지만 아무도 청소부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지우가 노리던 바였고 그녀는 투명 인간처럼 움직이며 회의실 내부의 미세한 기류를 읽어내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 부회장은 태준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위선적인 안부 인사를 건넸다. 태준은 차가운 미소로 응수하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 인수건이었다. 최 부회장 측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이 프로젝트는 겉보기에는 세영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적인 사업처럼 포장되어 있었다. 지우는 창틀을 닦는 척하며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들을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복잡한 도표와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협력사 목록에 있는 낯익은 이름이었다. 블랙스톤 홀딩스, 그것은 일반적인 투자회사가 아니라 과거 아르고스가 자금 세탁을 위해 즐겨 사용하던 유령 회사의 위장 계열사 중 하나였다. 최 부회장은 화려한 언변으로 이사들을 설득하며 태준에게 최종 결제 서류를 내밀었다. 분위기는 이미 최 부회장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태준이 여기서 거부한다면 회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 찍힐 상황이었다. 태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 역시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 펜을 쥐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순간 지우가 물통을 들고 태준의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다. 그녀는 발이 꼬인 척 비틀거렸고 들고 있던 물통이 태준의 책상 위로 쏟아졌다.
차가운 물이 결제 서류를 순식간에 적셨고 잉크가 번지며 문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고 임원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최 부회장의 측근 임원이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지우는 당황한 표정을 연기하며 연신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만. 그녀는 허둥지둥 젖은 서류를 닦아내는 척하며 태준의 손등을 검지로 2번 톡톡 두드렸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신호, 함정이라는 뜻이었다. 태준은 순간적으로 지우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젖은 재킷을 털어내며 침착하게 말했다. 다들 진정하십시오. 직원이 실수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는 젖어버린 서류를 들어 올리며 최 부회장을 바라보았다. 부회장님, 보시다시피 서류가 엉망이 되어 지금 당장 서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위해 회의를 오후로 미루죠. 최 부회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청소부가 거슬렸지만 보는 눈이 많아 점잖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도록 하지요. 민 회장도 옷을 갈아입어야 할 테니. 회의가 산회되자 태주는 지우에게 눈짓을 보내고 먼저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회장실로 돌아온 태주는 문을 잠그자마자 넥타이를 풀어던졌다. 정말 아슬아슬했어. 도대체 뭘 본 거야? 지우는 구석에 놓아둔 빗자루를 내려놓고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 전에 어리숙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냉철한 분석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블랙스톤 홀딩스, 그 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지우는 태블릿 PC를 꺼내 자신이 해킹으로 빼낸 자료를 태준에게 보여주었다. 이 인수합병은 회사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수천억 원의 자금이 증발하고 그 책임은 최종 결제자인 회장님이 뒤집어 쓰게 되었을 겁니다. 태주는 화면 속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최 부회장, 정말 갈 때까지 갔군. 태준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회사를 팔아먹어서라도 나를 끌어내리겠다는 건가? 지우는 담담하게 덧붙였다. 단순히 최 부회장 개인의 욕심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놈들은 세영그룹을 자신들의 자금줄로 만들려고 작정한 겁니다. 태주는 지우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함께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지 못하는 어둠 속의 진실을 닦아내고 있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 이번이 벌써 2번째야.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우는 시선을 피하며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쓰레기가 회사 자금을 먹어치우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오후 회의는 태준의 동무대였다. 그는 지우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블랙스톤 홀딩스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렸고 인수건을 전면 백지화했다. 최 부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 조카의 능력이 아니라 아침에 물을 쏟았던 그 청소부의 개입 때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퇴근길 차 안에서 태주는 운전석과 차단된 뒷좌석에서 지우에게 물었다. 당신 예전에는 뭐 하던 사람이었어? 경제사범 수사관? 아니면 산업 스파이? 지우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짧게 대답했다. 청소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더러운 것을 치우는 일을 합니다. 태주는 그녀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옆모습에서 느껴지는 짙은 슬픔이 그의 호기심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라이트를 주시하고 있었다. 최 부회장은 결코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놈들은 이제 더 노골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반격해올 것이 분명했다. 회장님, 내일 예정된 서부 공사장 시찰 일정은 취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우가 불쑥 말했다. 너무 위험합니다. 놈들이 노리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 프로젝트는 선대 회장님의 수건 사업이야.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직원들이 동요해. 그리고 내가 숨기만 한다면 놈들이 더 기고만장해질 거야.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태준의 고집과 책임감은 알지만 그것이 그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렇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도구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어둠 속의 포식자들을 사냥하기 위해 그녀 역시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는 도시의 어둠을 가르며 질주했고 두 사람의 운명은 더욱 깊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서부 개척지구의 밤하늘은 찢어질 듯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개발이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번개가 칠 때마다 괴물의 뼈대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태준이 탄 검은색 세단이 진흙탕을 튀기며 공사장 입구로 들어섰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태준은 차창을 때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지우의 경고를 떠올렸다. 그녀는 이곳이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만류했지만 태준은 선대 회장의 유지인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을 풀려 애썼지만 수행원들의 굳은 표정이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었다. 차량이 공터 한가운데 멈춰서자 약속된 현장 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태준이 차문을 열고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동시에 앞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운전기사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엎드려요. 경호팀장이 다급하게 외치며 태준을 차 안으로 밀어넣었지만 이미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있었다.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저격수들이 십자 포화를 퍼붓기 시작했다. 태준의 경호원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적들의 기습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태준은 차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귀를 찢는 총성과 유리가 깨지는 소음 속에서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이것은 기업 간의 경쟁이나 권력 다툼 수준이 아니었다. 최 부회장은 조카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했다. 그때 공사장 높은 곳에 설치된 투광 조명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가며 사위가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적들의 사격이 잠시 주춤한 사이 누군가 태준이 타고 있는 차의 뒷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태준이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자 익숙하고도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다. 제가 오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요. 강지우였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야시경을 쓴 듯 정확하게 움직였다. 비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무심함 대신 맹수와 같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지우는 태준의 팔을 낚아채며 빗발치는 총탄을 피해 컨테이너 박스 뒤로 그를 끌고 갔다. 놈들은 전문 용병입니다. 위치가 노출되었으니 여기서 계속 버티면 죽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태준이 감정을 추스를 틈도 주지 않고 그를 이끌었다. 두 사람은 진흙탕을 구르며 철골 구조물 사이를 미로처럼 빠져나갔다. 지우는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미리 설치해둔 듯한 밧줄을 이용해 태준을 2층 난간으로 끌어올렸다.
그들이 몸을 숨기자마자 방금 전까지 있던 자리에 수류탄이 터지며 흙기둥이 치솟았다. 어떻게 여기에 온 거야? 내 수행 명단에는 없었는데. 태준이 헐떡이며 물었다. 지우는 난간 아래를 경계하며 짧게 대답했다. 회장님이 제 말을 들을 위인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저는 따로 이동해서 미리 잠입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철저한 준비성이 아니었다면 태주는 이미 시체가 되었을 것이었다. 그때 검은 복면을 쓴 용병 2명이 그들이 숨어 있는 층으로 올라왔다. 지우는 태준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둔탁한 타격음과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지우는 맨손으로 무장한 용병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대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은 뒤 망설임 없이 개머리판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녀의 동작에는 일말의 자비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무술의 경지를 넘어선 사륙을 위해 최적화된 기계의 움직임 같았다. 태주는 그녀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전율했다. 바닥에 쓰러진 용병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지우는 피 묻은 손을 빗물에 씻어내며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다. 이동해야 합니다.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태주는 그녀의 셔츠 옆구리가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까의 교전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했다. 당신 피를 흘리고 있잖아. 태준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자신의 상처를 힐끗 보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무시했다. 이 정도는 극힌 겁니다. 회장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태주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공허함과 지독한 고독을 보았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또 수많은 죽음을 만들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두 사람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의 옥상을 향해 달렸다. 아래층에서는 추격해오는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옥상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건너편 건물까지는 약 3미터의 간격이 있었고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시야를 가렸다. 뛰어야 합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태주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망설였다. 이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즉사였다. 하지만 뒤따라온 용병들이 옥상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지우가 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힘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문이 부서지고 총구가 그들을 향하는 순간 두 사람은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다. 찰나의 부유감 뒤에 거친 콘크리트 바닥이 그들의 몸을 강타했다. 태주는 충격으로 숨이 턱 막혔지만 지우가 자신의 몸을 쿠션 삼아 그를 보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성을 억누르며 태준을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건너편 건물의 비상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왔다. 미리 준비해둔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자마자 뒤편 공사장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지우가 미리 설치해둔 부비 트랩이 작동한 것이었다.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추격자들의 발을 묶었다. 트럭이 안전한 도로로 접어들자 긴장이 풀린 태주는 조수석에 기대어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옆구리의 상처를 지혈하고 있었다. 빗물과 피, 그리고 진흙으로 엉망이 된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 어떤 누구보다 강인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병원으로 가야 해. 태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은 기록이 남습니다.
제 안전가옥으로 가겠습니다. 거기라면 놈들도 추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빠지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과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주는 처음으로 CEO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한 인간으로서의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는 이 여자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폭우는 멈추지 않고 내렸지만 차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지우의 안전가옥은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멈춰버린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배어있는 좁은 계단을 내려가며 태주는 자신이 알던 화려한 세상과는 정반대인 밑바닥의 현실을 마주했다. 두꺼운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무거운 정막만이 두 사람을 감쌌다. 내부는 의외로 정돈되어 있었지만 가구라고는 낡은 소파와 간이 침대 그리고 수많은 모니터가 연결된 책상이 전부였다. 지우는 들어오자마자 태준을 소파에 앉히고 구급상자를 꺼내왔다. 그녀의 얼굴은 과다출혈로 인해 창백했지만 손놀림만은 여전히 기계처럼 정확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상의를 걷어올리고 소독약과 봉합 도구를 준비했다. 태주는 지우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숨을 삼켰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는 깊게 패여 있었고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내가 하겠어. 당신은 쉬어야 해.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도구를 집으려 했지만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를 제지했다. 회장님은 이런 거 못하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지우는 마취도 없이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바늘로 살을 꿰매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통의 찬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태주는 그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녀의 몸에는 이번 상처뿐만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혹은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응급처치가 끝나자 지우는 지친 기색으로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태주는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왜 이렇게까지 사는 거야? 당신 같은 능력이면 어디서든 대접받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태준의 질문에 지우는 힘없이 웃었다. 과거를 팔아서 호의호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죗값을 치르며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 책상 위에 켜져 있던 모니터 중 하나에서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화면에는 화염에 휩싸인 서부 공사장과 붕괴된 건물의 처참한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세영그룹 민태준 회장. 무리한 공기 단축 지시로 인한 대형 폭발 사고 발생. 현재 민 회장은 사고 직후 도주하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최 부회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조카의 독단적이고 미성숙한 경영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이사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민태준 회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겠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태준은 하루아침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존경받는 경영자에서 파렴치한 도망자로 전락했다. 태준은 허탈감에 젖어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에 쥐고 있던 물병을 벽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졌다. 플라스틱 병이 터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끝났어. 놈들이 이겼다고.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지우는 그런 태준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춤추기 시작했다. 타다닥거리는 자판 소리가 절망에 빠진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해 최 부회장의 개인 서버와 용병들의 통신 기록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 코드와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회장님,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시죠. 지우의 부름에 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는 사령관의 눈빛이었다. 태준이 다가와 모니터를 들여다보자 지우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아르고스와 손잡고 회사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이 거래 내역을 보면 최 부회장이 아르고스 몰래 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스위스 비밀 계좌로 이체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이자 놈들의 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태준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걸 터뜨리면 놈들은 자중질환에 빠질 거야. 하지만 언론은 이미 최 부회장이 장악했어. 이 정보를 어떻게 세상에 알리지? 그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지금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세상은 변명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뻔했다. 정면 돌파해야죠. 지우가 지도를 띄우며 말했다. 모레 저녁 세영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립니다. 최 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회장 취임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모이는 자리, 그보다 더 좋은 무대는 없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거긴 놈들의 홈그라운드야. 경호가 삼엄할 텐데 우리 둘이서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태주는 우려를 표했지만 지우는 이미 옥상에서 챙겨온 가방을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각종 첨단 도청 장치와 소형 폭발물, 그리고 위조 신분증들이 들어있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의 도련님이 아니고요. 지우는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흐트러진 셔츠깃을 정리해 주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며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회장님은 진실을 밝히는 무기가 되십시오. 저는 그 무기가 목표물에 닿을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칼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생명을 건 맹세였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어떤 온기보다 뜨겁게 그의 심장을 데웠다. 그들은 밤을 새워 작전을 짰다. 지우는 건물의 설계도를 분석하며 침투 경로와 퇴로를 확보했고, 태주는 최 부회장의 비리 장부를 정리하며 발표할 연설문을 작성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절망은 희망으로, 두려움은 투지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태주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며칠간의 도피 생활로 수염이 덥수룩하고 초췌해진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가위를 들어 거칠게 자란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과 함께 나약했던 과거의 자신도 잘라내버렸다. 면도를 하고 나자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폭풍우를 견뎌낸 강인한 남자가 서 있었다. 거실로 나오자 지우가 그를 맞이했다. 그녀 역시 헐렁한 트레이닝복 대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전술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권총과 단검이, 허벅지에는 예비 탄창이 장착되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청소부 강지우가 아닌
전설적인 요원 고스트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우가 물었다. 태주는 재킷을 걸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내 회사를 되찾고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영원히 치워버리러.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비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전우애였다. 그들은 안전가옥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에서는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가올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잔혹한 밤이 될 것이었다. 세영그룹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영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보석처럼 빛을 뿌렸고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손에 샴페인 잔을 든 채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최 부회장이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세영그룹의 새로운 주인임을 만천하에 선포할 계획이었다. 최 부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비극적인 사고로 조카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 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참석자들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박수를 보냈지만 그 누구도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순간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굉음을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쏟아지는 시선 속에 민태준이 서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그의 등장은 장내를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 뒤에는 긴 코트를 입은 강지우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죠. 숙부님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지 않았음에도 장내를 압도했다. 최 부회장은 마치 유령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저놈을 잡아 당장 끌어내. 최 부회장이 비명을 지르듯 경호팀에게 명령했다. 연 회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일제히 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일반 경호원이 아닌 최 부회장이 고용한 아르고스의 정예 용병들이었다. 태준이 위험에 처하려는 찰나 지우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던지며 앞으로 나섰다. 검은색 전술 슈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파티장의 화려한 드레스와 대조되어 더욱 강렬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지우는 달려오는 첫 번째 용병의 넥타이를 잡아채 중심을 무너뜨린 뒤 그대로 테이블 위로 매다 꽂았다. 와인잔들이 산산조각 나며 붉은 파편들이 허공에 흩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지만 타격 하나하나는 치명적이었다. 회장님은 단상으로 가십시오.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지우가 외쳤다. 태주는 지우를 믿고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달렸다. 용병들이 그의 앞길을 막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지우가 나타나 그들을 처단했다. 그녀는 샴페인 병을 들어 적의 머리를 가격하고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며 로우킥으로 상대의 무릎을 꺾어버렸다. 그녀는 홀로 수십 명의 적을 상대하면서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은 비명과 고함 소리로 가득 찼다. 귀빈들은 혼비백산하여 출구로 도망쳤고 넓은 홀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지우의 몸놀림은 점점 더 빨라졌다. 그녀는 적의 품으로 파고들어 관절을 제압하고 회전하며 뒤차기를 날려 거구의 사내들을 볼링핀처럼 쓰러뜨렸다. 그녀는 태준을 지키기 위해 인간 병기가 되어 있었다. 지우가 만들어준 길을 따라 단상에 도달한 태준은 공포에 질린 최 부회장을 밀쳐내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이
진실입니다. 그는 지우가 해킹하여 준비해둔 영상을 메인 스크린에 띄웠다. 거대한 화면에 최 부회장과 아르고스 간부의 미래 장면, 그리고 태준을 암살하라는 육성 녹음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자료였다. 최 부회장이 아르고스 몰래 빼돌린 자금 내역과 그들이 세영그룹을 이용해버린 불법 무기 거래의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장례는 경악으로 물들었고 최 부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다. 화면을 본 아르고스의 용병 대장이 분노에 찬 눈으로 최 부회장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감히 우리 뒤통수를 쳐? 용병들의 타깃이 태준에서 최 부회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대장은 품에서 총을 꺼내 최 부회장을 겨누었다.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자 최 부회장은 태준을 방패 삼아 뒤로 숨으려 했다. 그때 지우가 테이블을 밟고 도약하여 용병 대장과 최 부회장 사이를 가로막았다. 내 의뢰인의 파티를 망치지 마. 그녀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대장의 손목을 걷어찼고 총은 허공으로 날아가 샹들리에에 맞고 떨어졌다. 지우는 착지와 동시에 대장의 목을 조르며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두 사람의 격투는 처절했다. 대장은 막강한 힘으로 지우를 압박했지만 지우는 스피드와 기술로 맞섰다. 대장이 숨겨둔 단검을 꺼내 휘두르자 지우의 슈트가 찢어지며 팔에 붉은 선이 그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대장의 팔을 꺾어 칼을 빼앗은 뒤 그 칼을 대장의 어깨에 꽂아 넣었다. 괴성을 지르며 쓰러지는 대장을 뒤로 하고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다. 그녀의 주변에는 신음하는 용병들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폐허가 되었지만 그 폐허 속에 서 있는 지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태준이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지우는 찢어진 입가를 엄지로 닦아내며 피 묻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청소는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말에 태준은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며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지우와 태준이 미리 제보해둔 검찰 특수팀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현장을 봉쇄하고 넋이 나간 최 부회장과 남은 용병들을 체포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다. 최 부회장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그의 시대는 끝난 뒤였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태준은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지우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다. 세영그룹은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곁에 있는 이 사람 덕분입니다. 지우는 쏟아지는 빛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다. 어둠 속에 숨어 살던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소동이 진정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연회장에 두 사람만 남았다. 바닥은 엉망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태준은 샴페인 한 잔을 따라 지우에게 건넸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지우는 잔을 받아들고 짧게 부딪혔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이제 당신은 자유야. 과거의 굴레에서도 도망자의 삶에서도. 태준의 말에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의 사건으로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을. 아르고스의 잔당들은 그녀를 끝까지 쫓을 것이고 그녀는 또다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태준의 곁에서 평범한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끼고 싶었다. 회장님, 한 가지 잊으신 게 있습니다. 지우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 난장판이 된 연회장 청소비는 별도로 청구하겠습니다. 태주는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가 지어 보인 웃음 중 가장 편안하고 진실한 것이었다. 얼마든지 내 전 재산을 다 주더라도 아깝지 않아.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웃음 뒤에 가려진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준의 빛나는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은 피를 묻히는데 익숙했고 태준의 손은 세상을 바꾸는데 쓰여야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영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최 부회장과 그 일당이 구속되고 아르고스의 국내 지부 조직망이 일망타진되었다는 뉴스가 며칠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민태주는 더 이상 허수아비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부패한 임원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며 그룹 전체를 대대적으로 물갈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우가 물리적으로 행했던 청소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정화 작업이었다. 회장실에 깨진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피로 얼룩졌던 카펫도 깨끗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문득문득 고개를 들어 소파 구석이나 창가를 바라보았다. 금방이라도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지우가 대걸레를 들고 무심한 표정으로 나타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파티장 사건 이후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남 비서실장이 들어와 태준의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강지우 씨의 신원 조회를 다시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말소되었고 거주지로 등록된 곳은 이미 철거된 빈민가입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태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정말 유령처럼 혹은 도깨비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해.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그는 지우의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 낡고 습한 지하 공간만이 그녀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운전대를 잡은 태준의 마음은 조급함으로 타들어갔다. 그녀가 인사도 없이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안전가옥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다.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수많은 모니터와 장비들은 깨끗하게 치워졌고 낡은 가구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주인의 부재를 알리고 있었다. 태준은 허탈감에 젖어 방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그 옆에는 그가 처음 그녀를 고용할 때 서명했던 임연지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청소가 끝났으니 저는 물러갑니다. 더 이상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 잘하십시오. 태주는 쪽지를 움켜쥐었다. 작별 인사조차 남기지 않는 냉정함이 야속했지만 그것이 강지우다운 방식임을 알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그는 빈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녀가 남긴 희미한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태준의 빛나는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얼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의 과거와 아르고스의 잔당들이 태준에게 위협이 될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를 격리시킨 것이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구원해 주었듯 이제는 자신이 그녀의 삶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공항, 항만, 기차역 전부 뒤져.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태준의 예상대로 지우는 아직 서울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인천항의 한적한 부두에 서서 출항을 앞둔 화물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낡은 배낭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수평선을 향해 있었다.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름 없는 용병으로 세계를 떠돌며 잊혀지는 것이 그녀가 선택한 결말이었다. 배 시간까지는 아직 30분 남았을 텐데 벌써 가려고.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지우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민태준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항상 단정하던 머리는 바람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흔적을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가르쳐 줬잖아. 쓰레기는 치워도 흔적은 남는다고. 내 마음속에 당신이라는 흔적이 너무 깊게 밝혀서 도저히 찾지 않을 수가 없었어. 태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지우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돌아가십시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세계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손에 묻은 피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관없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손에 피가 묻었다면 내 손으로 닦아주면 돼. 당신이 어둠 속에 있어야 한다면 내가 그 어둠까지 품겠어. 당신은 단지 청소하러 왔다고 했지? 그래, 맞아. 당신은 내 인생의 모든 불행과 오물을 깨끗하게 치워줬어. 그런데 왜 정작 당신 자신은 쓰레기 취급을 하며 버리려고 하는 거야? 지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준의 진심 어린 호소는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건드렸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다는 본능적인 갈망이었다. 아르고스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세상에 알려진 이상 저와 함께 있으면 회장님도 표적이 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다. 태주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심장이 거세게 뛰고 있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수백 명의 경호원이 아니라 강지우 당신뿐이야. 그리고 당신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세영그룹의 회장인 나뿐이고 우리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해고 통보를 하기 전까지 당신은 내 영원한 직원이야. 지우는 태준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이 떨려왔다.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닻을 내릴 곳이 생겼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벅차올랐다.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며 출항을 알렸지만 지우는 배에 오르는 대신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추가 수당은 주시는 겁니까? 그녀가 툭 던진 농담에 태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원하는 만큼 내 모든 것을 걸고. 태준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체온이 하나로 섞여 들어갔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이 아닌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약속이었다. 지우는 태준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청소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에필로그 1년 후 세영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민태준 회장은 혁신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올해의 CEO에 선정되었으며 그의 곁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는 특별 비서실장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업무 능력과 카리스마 앞에서는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맑은 오후 태주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다.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우가 들어왔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예전의 낡은 작업복 대신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깊었다. 회장님, 오후 일정 브리핑하겠습니다. 3시에 해외 투자자 미팅, 5시에 자선 행사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우가 태블릿 PC를 내밀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서류를 덮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전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하나 있는데 지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중요 업무라면 어떤? 태주는 책상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그녀가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사용했던 낡은 먼지떨이었다. 내 책상에 먼지가 좀 쌓인 것 같아서 말이야. 최고의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싶은데. 지우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먼지떨이를 받아들었다. 회장님, 제 몸값이 얼마나 비싼지 잊으셨습니까? 이런 단순 업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평생 갚지. 내 남은 시간 전부를 써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날의 상처와 고통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녹아 있었다. 지우는 태준의 어깨 너머로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어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그리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지우의 스마트워치에 짧은 진동이 울렸다. 보안팀에서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남동쪽 경계구역의 수상한 움직임 포착. 지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태준 몰래 메시지를 삭제하며 먼지떨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태준이 눈치채지 못하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그녀는 단지 청소를 하러 왔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CEO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의 세상 전체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청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태준의 세상은 언제나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남을 것이다. 태준과 지우는 손을 맞잡고 창가로 다가갔다.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었다.